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후 한 달 만에 단 한 건을 허가해준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으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찔끔 허가를 내주고 전혀 문제없는 조치라는 국내외 여론전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일본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기준 환율 달러당 7위안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늘 기준 환율 성격의 중간 환율을 전날 6.9996위안보다 0.06% 오른 7.0039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그동안 인민은행이 중간 환율까지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게 되면 추가적 위안화 약세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미 행정부가 정부 기관의 5개 중국 업체들의 통신, 감시 장비들의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미 연방조달청은 현지 시각으로 7일 화웨이와 GT,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업체의 장비 구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늘 13일부터 잠정 규정으로 발효되게 되고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수 자체로만 보자면 장중 반등이 아니라 반등 폭으로 꽤 올라온 부분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빨간불을 보여주는 것도 오랜만이고요.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일도 있다 보니 오늘장도 변동성이 강할 것이다, 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포지션상으로는 상승 흐름이 오늘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굉장히 불리한 수급이고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막히는 모습입니다. 자, 엄밀하게 보자면 지금 시장 내린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은 절반도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오늘 반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이 한껏 나왔다 라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이 일본에 또 음용한 생각이 또 가미가 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또 소재 3가지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가지 중에서 1가지가 지금 나왔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미국, 중국의 무역 분쟁이 밤사이에 더 이상의 확전은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수급 상황이 지금 좀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은 오르는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쉽사리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는 오르던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 반전을 했고요. 금융, 전기가스 업종이 같이 내립니다.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동안 내린 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림없겠죠. 시장 상황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현재 1%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1927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상승폭이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915부터 1936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1930선 맞고 내려오면서 다시 1927에서 막혀있는 모습인데, 자,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했고요. 수급 주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772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오늘도 연기금은 사줍니다. 연기금의 739억 원 순 매수해주고요. 사실 최근 급락장에서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은 톡톡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오늘도 기존만큼은 아니지만 700억 원대를 삽니다. 하지만 나머지 금융투자 투신 쪽도 팔고요. 외국인이 오늘 1275억 원 비교적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 쪽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누적으로는 지금 플러스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콜옵션 잡고 있는 건 지금 개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이면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14만 원 또 돌파를 하는 모습, 흐름 좋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가 소폭 빠지고요. 신한지주도 그리고 SK텔레콤도 소폭씩 조정을 받지만 LG화학,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상승폭이 큽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을 좀 지켜낼 수 있는가? 셀트리온이 지켜줘야 됩니다. 신라젠이 지켜주고 헬릭스미스가 지켜줘야 코스닥 시장의 급락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LG생활건강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오늘 운송장비 업종들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훨훨 나는 모습들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2.5%대까지 올라가면서 580선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옵니다.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죠. 그래도 전략 후강 장세입니다. 다행이죠. 지금 580선 뚫고 올라간 적도 있고요. 다시금 재차 580선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도에서 3% 이상대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원시원하게 이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을 좀 회복을 하면서 올라와 준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네요. 투신 연기금 같이 사고요. 금융투자만 팝니다. 외국인 591억 원 팔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KMW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전 종목 상승 오랜만에 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할 것 없이 종목 섹터 관계없이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상승폭이 좀 미미하고요. 슈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올라가는데 SK머티리얼즈 빠집니다. 오늘 빠지는 섹터들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빠지는 섹터들은 일본이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실행을 했고 언제 이 수출 품목들을 허가를 할지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한 개 품목을 수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들 위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소폭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옥석 가리기가 이제 아마도 조만간에 시작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이렇게 또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솔브레인이 올라갑니다. 자, 보시다시피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대체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기업입니다. 오늘장에서 3%대의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SFA, 원익 IPS, 고영, 컴투스 모두 올라가고 있고 오늘 정치 테마주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상황. 정치권엔 지금 야당이 합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누가 올라오는 것이냐 지지율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사실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가주면 좀 급락이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시장인데 달러 강합니다. 3원 60점밖에 지금 조정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대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위안화 고시 환율들 이런 부분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코스피는 오랜만에 반등,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 가져가는데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좀 상승 전환한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위안화 강세 전환과 더불어서 한일 무역 갈등 우려감이 좀 완화된 점 등이 시장에서의 안도감을 주면서 오늘 시장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라든가 규제 완화 등의 이런 소식 등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금일 시장 내에서 상당히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일단 단편적으로는 그간 국산화 기대감 등에 올랐던 일명 애국 테마주로도 꼽혀지는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오전 시장에선 강하게 좀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경인양행, 모나미, 동진세미캠 등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오전 시장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든가 일본 이슈가 진정되는 측면 등에 따른 이슈 소멸 등의 요인 등이 있었지만 오늘 시장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일단 오전 시장의 주가 조정과 더불어서 관련주 내에서도 주가 흐름으로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국산화 수혜주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최근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내에서는 뭐 후성 지금 장 막판 오후 들어서 지금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다시 한번 가는 모습, 동진 세미캠도 오전에 이런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역시나 솔브레인 역시도 오후 들어서 급등세를 보인 점 등은 관련주들 내에서 이미 주가로는 옥석 가리기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는 모습으로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주가 상승에 따른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 등이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옥석 가리기를 하실 기회로 계속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육성 관련 정책 좀 다시금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상승도 같이 부각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뭐 LG세미콘, 네페스, 뭐 텔레칩스, SF 반도체 등이 두각을 드러내는 점 등과 더불어서 그간 일본 우려감에 따른 주가 조정을 좀 되돌리려는 시도가 시장 내에서 유입될 여지가 있는 만큼 그간 일본 이슈에 따라서 조정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더불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금융시장 흐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볼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5G 통신 장비 업종 계속 관심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 사실상 최근에 이런 시장 급등락과 더불어서 사실 실적에 대한 의미가 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측면에서 5G 통신 장비 업종 내 주요 종목들 내일을 필두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가 내일을 시작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인 종목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주가 역시도 견조한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업종 내에선 대표적인 게 KMW와 오이솔루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실적 발표일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던가 반대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일단 주가가 슈팅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선 실적 발표일 이후 뭐 빠르면 내일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내일 이후의 주가 흐름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익 실현 움직임에 따른 단기 조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일부 매도 후 조정 이후에 추가 매수 등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5G 통신 장비 업종 주목해 보자면 좋을 점은 실적 발표일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등에 따라서 주가는 최소한 발표일까지는 단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 장 오후 들어서도 5G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MW, 오이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뭐 금융시장 내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도 일단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내 종목군들 관심 두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략들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좀 불안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신규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인다라고 했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 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어떤 업종을 사야 될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장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간의 낙폭이 워낙 과대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지수를 좀 따라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수형 ETF 뭐 흔히들 아시든 뭐 코스피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 이런 지수 ETF에 대해서 저가 매수 아직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지수형 ETF에 있어서 저가 매수에 나설 시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손절을 감안하고 보시더라도 최근 뭐 지수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워낙 크다 보니 뭐 지금 시점에서도 손절 라인 역시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손절 가능성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반등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코스피 레버리지 ETF라든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등
지수 상승에 수익이 날 수 있는 ETF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참고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한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조금 더 세질 거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전략 같이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급락은 사실 미중 간의 분쟁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율 조작국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은 위엔화가 2008년 이후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달러 7위엔선을 깼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8월 5일 날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표되는 환율 조작국 지정 그 안이 있지만 이전에 1988년도에 사문화됐던 부분,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종합무역법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현재 11년 만에 7위엔을 깼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10% 정도인 7.9위엔 정도 수준까지가 들어간다면 미국의 수입 관세 25%를 충분히 상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G20 정상회담 때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를 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도 대중국 강경 자세를 계속 드러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환율 전쟁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어서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면 안 좋을 텐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당장 미국과 교육촉진법에 따라서 1년간 환율 절상 그리고 대미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미국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위엔화가 실질 실효 환율이 40% 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조정을 해주지 않는 만큼 앞으로는 절하폭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대선 공약 때 내세웠던 45%의 관세 부과가 실제 이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밖에도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가 되고요.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당장 중국 기업들이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위엔화 환율 감시가 시작이 되고요. 대미 투자 시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부터 살펴보는데 1994년이네요. 25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양국 간의 당시에는 갈등이 지금 정도로 굉장히 심했나요, 그때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WTO가 200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전 상황에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94년 1월 1일 날이었죠. 전격적으로 위엔화를 달러당 5.82위엔의 기준 환율에서 8.72위엔으로 무려 33.3%나 큰 폭으로 절하시킨 정가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발 환율 쇼크로 인해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환율 절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세계의 경제 패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서둘러서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고요. 위엔화를 1달러에 6.4위엔으로 조정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중국의 위엔화 환율이 6.4라고 하지만 중국의 수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초래시켰던 단초가 여기서 발생했던 겁니다. 1994년도에 중국의 GDP 규모는 지금에 비해서는 한
18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면서 2001년도에는 WTO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세 전쟁인데 지금 확전이 되고 있잖아요. 환율까지 가고 있는데 환율 조작국 카드까지 급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기술 전선, 여기에 이제 환율 전선까지 확대시킨 것은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무역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제4차 관세 부과에 반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시켰고요. 또한 11년 만에 위엔화를 1달러 7위엔대까지 절하시키자 중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치로 미중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전현직 지도자들이 베이다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대미 강경 정책과 관련된 노선이 확정이 된다면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군사 안보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위험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직접적인 압박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 한동안 잠잠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잘 지낼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확전으로 불붙어 버렸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상당히 조바심을 내고 있던 상태인데요. 상하이에서 열린 장관급 무역 협의에서 중국이 중요한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마찰은 아편 전쟁서부터 시작된 서구 열강의 100년간의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준다면은 국경절 행사가 그 10월인데 그 이전에 공산당 주린 대미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반박 성명을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알러지 반응을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원만한 무역 합의는 사실상 10월 이전까지는 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무역 협의도 장기화될 수 있는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안화 고시 환율이 지금 7위안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 잠깐 6.99대로 내렸다가 오늘 또 올린 것 같은데 위안화 강세입니다. 이게 지속이 꽤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장 1달러 7.2위엔에서 7.5위엔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그 환율 조작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는 여기 외환 시장에서 한머니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외자 이탈도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자본 규제를 강화시키고는 있지만 미중 간의 경제 펀더멘탈 차도 워낙 크고요. 금융 정책의 운영 차도 크기 때문에 위엔화를 다시 절상 추세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위엔화가 진짜 7.2위엔의 지지선이나 7.5위엔의 정착 지지선까지 맞아 깨진다면은 7.9위엔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신흥국 통화 약세라는 차이나 쇼크가 현실화되는데요. 돈과 인간의 흐름이 축소되는 아래 공포가 이렇게 되면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양면성도 좀 봐야 되는 게 위안화 가치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얻는 게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굉장히 크게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네네. 내용 중에 하나가 환율 정책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을 극도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요. 위엔화를 절하시키면 수출 기업은 당장 숨통이 트이겠지만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익이 줄고요. 소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달러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막대한 기업 채무로 인해서 현재 GDP 대비해서 261%에 달하는 채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 파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번 환율 조작 지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엔화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위엔화의 국제화도 차질을 빚게 되고요. 1:1로 사업, AIIB, 그리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엔화 절하에 따른 피해는 중국 경제에 고스란히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위안화도 신경 써야 되고 엔화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원화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달러당 원화 가치가 지금 1215원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지금 외환 시장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정부 당국은 컨틴전시 플랜을 뭐 가동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과거 외환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오름세가 가파라지면은 외환 당국에 개입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변수도 많기 때문에 외환 당국이 나서서 미세 조정을 한다면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고요. 다른 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개입은 극도로 꺼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과의 FTA 재협상 때 경쟁적인 평가 절하라든지 환율 조작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외환시장 개입 시에는 미국의 보고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을 한다면은 미국 재무부의 그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투기꾼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정도에 그쳐야지 이거에 더 나가서 직접 시장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십니다. 금융시장 외에도 뭐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고요.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엔화가 크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해서 1985년도 프라자 합의 때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이 20에서 40% 정도 환율을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수입관세 부과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관세 인상, 여기에 상계관세 부과, 하웨이 배제라는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장기화된다면 여기에 또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동북아의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망이죠. 공급망 자체가 해체나 재편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무역 전쟁만으로도 미국은 성장률이 0.6%포인트, 중국은 1.4%포인트, 우리나라와 세계는 공이 0.3% 충격을 받는데요. 여기 플러스해서 환율이라는 충격 효과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가 진짜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수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214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와 수출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엔화 같은 경우는 100엔당 1144원입니다. 수출 기업한테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세계의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경기 확장 때와 달리 환율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신냉전이라는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악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중간재나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달합니다. 소비재는 20%밖에 안 되는데요.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이 크게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시차를 두고서 무려 20% 정도가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 약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인데 이것들이 생활 물가에 결국에 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이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밥상에 올라가는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항상 그 다닐 때 타고 다니는 휘발유나 LNG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앞으로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원화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03%포인트 오릅니다. 올해 들어서 원화가 8.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환율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0.25% 정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시간이 갈수록 수입 물가 영향력이 가격에 전가가 된다는 거죠. 더욱이 원화 환율이 계속 치솟는다면은 환율에 민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를 떠날 수가 있고요. 또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의 씀씀이까지 줄어든다면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초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이 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맞보복을 하고 있는데 꺼낼 수 있는 카드인 농산물 카드를 지금 꺼냈단 말이죠. 이 부분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 미시간, 윈스콘 같은 중서부 판벨트에 콩 재고가 490만 톤 정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만이 대두를 3천만 톤 정도 사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뭐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뿐만 아니라 수수라든지 면화 같은 부분들도 일단 그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화해 제재를 해제를 요청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해 배제 정책은 거래 정책이 아닙니다. 또 상사를 건 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협 카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원만한 무역 합의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조치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중국 내에서도 뭐 7위안으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분석도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그렇다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네, 제4차 관세 부과에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그 화춘잉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하면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연일 수백만 톤의 대두가 배편으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중인데 상하이 그 무역 협상에서 13만 톤의 콩이라든지 12만 톤의 수수, 4만 톤의 돼지고기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도 이와 관련된 보복 조치 차원에서 이를 그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1달러 7위안까지 하락시킨 것은 보복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호하게 싸운다는 측면에서 위안화의 절하를 좀 더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은 8월 5일 날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CCTV를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들이 8월 1일 시점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 진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일주의, 보호주의에 근거한 제멋대로의 행동이라는 코멘트도 보내고요. 국제 규칙을 파괴하고 전 세계 금융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계속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관리 변동 환율제는 환율 조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국 재무부가 정한 환율 조작법 규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농산물 카드를 쓴 건데 이에 대해서 다음 카드가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아무래도 당장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도 보잉기에 대한 주문 취소뿐만 아니라 애플과 같은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매년 300만 명의 대미 여행객뿐만 아니라 27만 명의 대미 유학생도
규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항공기 부품과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대미 수출 규제, 그리고 대기업들의 미국 내 부동산 매각뿐만 아니라 해외 유보금 환수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부터 중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말로만 경고했던 히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기업이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봐가지고는 실제 히토류와 관련된 제한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자 발급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진출된 스타벅스, TGI, 맥도날드, 월마트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이 세무조사, 위생 검사로 상당히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환율 조작국 때문에 지금 양 국가가 또다시 불붙은 건데 1988년도부터 90년까지 지정된 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찰국에서 또다시 재지정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8년부터 90년까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원화는 1달러에 860원 전후에서 670원 안팎까지 2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위축이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년간 5%포인트 남짓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입니다. 미국과 개정된 FTA 체결 이후에는 무역 흑자가 크게 줄었고요. 환율 개입을 통한 환율 조작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원달러 환율이 1215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환율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아주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실질 실효 환율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수시로 미국 재무부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 환율과 관련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 미국과 중국이. 이게 승자와 패자가 좀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무역전쟁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기술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본격화됐을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도전도 여유 있게 뿌리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패권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가면은 누가 이길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도 인구가 4.2배나 많고요. 지금 같은 속도로 성장하면은 2030년이면은 미국을 제치고 1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인프라에만 무려 60조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규모의 경제를 10분 활용한다면은 싼 가격에 인프라를 앞으로 수출하면서 국제 표준을 하나둘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대등한 패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저희가 볼 때는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 그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다가 지금 미국, 중국 간의 환율 가지고 또 2차전이 불붙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까지 나오고 있고요. 악재가 겹치고 있는 건데 우린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태풍의 한가운데 갇혀버린 고기배,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과 같은 상황에 몰려 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모든 이슈로 빠다리는 냉전 구도로 지금 빠져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빠져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는 경제적 공조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전략 목표를 분명하게 정부가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전략을 짜는 데 좋고요. 투자 방향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묘한 균형이라든지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는 지금보다 가까워져야 되겠고요. 중국과는 친해지기 위해서 상대방 모두 전략적 소통 방법을 양국과 찾아야 됩니다. 기업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플랜 B 전략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플랜 B 전략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향후에도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 상담도 이어갈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